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재테크 정보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웃님들 추석 잘 보내셨나요? 이제 내일이면 추석 연휴도 마지막 날이네요. 한 3일 동안 주식을 못하게 되니까 조금 무료한 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또 10월 증시가 상당히 기대되기도 하고 두려움도 있고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지난 일요일부터 헝다그룹에 대한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그래서 헝다그룹의 1,000억 원대 채무 디폴트가 좀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죠, 디폴트.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예상되는 가운데 어쨌든 국내 증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글로벌 증시에도 악영향을 현재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는 가운데 제 생각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저는 사실 헝다그룹보다 더 큰 리스크 두 개가 더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국내 증시에는 헝다그룹의 이번 사태보다 더 큰 그런 그 두 가지 요소가 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잘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1년 9월 21일 화요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11시 7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헝다그룹의 채무 불이행, 국내 증시 폭락 가능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두 번째로 진짜 리스크라고 생각하는 것은 FOMC, 다음 주로 예정된 FOMC의 점도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대주주, 매년 발생하는 리스크이기도 하죠. 이제 그런 것들이 10월 달에는 아무래도 대주주 이슈가 또 발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추가 매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두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의 콘텐츠를 이렇게 짜게 되었습니다. 일단 헝다그룹에 대해서는 사실 부동산 투자 그룹 정도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고, 쉽게 말하면은 많은 어떻게 자산을 통해서 그 주택을 공급을 한 후에 이제 그런 것들을 저가로 좀 판매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그 가격이 주택 가격이 폭락했었던 미국의 그 리먼 브러더스 사태와 함께 이제 좀 연계지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저는 매일 그 대외 환경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표들을 체크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 기본적으로는 물론 이렇게 하나의 특별한 이슈가 발생했을 때 여기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매일매일 체크하는 지표들이 큰 변화가 없다면 그런 것들은 과연 시장의 리스크로 반영이 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원점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중국의 최대 부동산 회사인 헝다 파산 우려가 계속 지금 제기가 되고 있죠. 근데 사실은 예전부터 좀 관심을 가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주가는 비단 최근에 폭락한 게 아니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하락을 하고 있었어요. 상당히 하락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 채무 불이행에 대한 리스크들도 굉장히 예전부터 좀 계속 제기가 되던 회사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조금 이제 글로벌 증시가 안 좋게 떨어진 것과 좀 더불어서 좀 부각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있고,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한 3,040억 달러 어쨌든 그 정도의 부채가 현재 있고, 다른 부동산 회사에도 과연 파급을 줄 수가 있을 건지, 그렇게 되면 중국 부동산 전체가 이제 거품으로 좀 인식될 가능성이 있고, 이것은 어쨌든 시중에 지금 풀린 유동성 자금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좀 투자를 위축하게 되는, 어쨌든 대표적인 투자 수단은 주식, 그리고 뭐 가상화폐, 채권, 그리고 부동산이 될 테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가 좀 올라가게 된다면은 전체적으로 투자 시장 자체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제 나스닥 지수가 급락을 했죠. 2.19% 급락을 했고, 다우지수도 1.78% 하락을 했고요. 미국의 증시 하락 낙폭은 올해 5월 12일 이후로는 최대치로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나 홍콩이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 헝다는 이제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죠. 헝다 주식 같은 경우는 10% 폭락을 했고, 오늘 같은 경우는 현 시간 한 0.44% 정도 빠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항생 부동산 지수가 7%, 그리고 항생 전체도 3.3%, 3.3% 정도면은 사실 우리나라 코스피가 한 1%만 빠져도 상당히 많이 빠졌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코스피가 3.3% 정도 빠졌을 정도면은 엄청난 거죠, 사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이런 것들이 글로벌 여파로 좀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들이고요. 일단 중국의 헝다그룹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은 한 4조 5천억 정도 되고, 현재 주가가 보시는 것처럼 3개월 주가를 봐도 계속 이제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였죠. 그래서 현재 3개월 동안 거의 한 5분의 1 토막 정도가 나는 그런 정도로 하락세에 있었던 주식인데,
현 시간 봐도 한 0.44% 정도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그래도 나름 많은 자금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 그룹주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추가적인 좀 부동산 그룹주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시장이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채무 불이행 디폴트 우려가 좀 제기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23일이죠. 23일이면 내일 모레인데 헝다가 발행한 일부 채권의 만기와 이자 지급일이 그날이기 때문에 그날 부채 상환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인데, 사실 지금까지는 중국 정부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어적인 자세를 많이 취해줬거든요. 그래서 뭐 대신 좀 이렇게 정책을 통해서 좀 도와주기도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큰 시그널이 없다는 게 사실은 리스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규제는 많이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이제 부동산 그룹이 사실 무너지게 된다면은 중국 시장 전체가 사실 좋지는 않거든요. 시진핑도 어쨌든 지금 임기를 재연장을 해야 되잖아요. 다시 집권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사실 좋지 않은 영향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그룹을 어떻게든 좀 데리고 가는 게 더, 국유화하지 않는 이상은 데리고 가는 게 더 시장 전체에는, 자산시장 전체에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어떠한 시그널도 좀 나오고 있지 않아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위험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최근에 게임 시장도 규제를 했었고 교육 시장도 규제를 했고 다양한 규제를 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오히려 이렇게 민영 기업이 쓰러져 가는 상태에서는 또 뭐 자금을 풀어주지 않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규제 일변도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규제와 좀 지원 정책을 좀 병행하면서 가야지, 어떻게 보면 그래도 뭐 중국식 자본주의에 대한, 중국식 사회주의에 대한 어느 정도 좀 리스크, 신뢰가 좀 쌓일 텐데, 이제 그런 부분이 없고 규제 일변도로 간다는 것들, 이렇게 뭐 부동산 그룹이 좀 무너져가는 상태인데도 어떻게 보면 좀 손을 놓고 있는 상태, 이런 것들을 글로벌 시장에서 상당히 위험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재는 그 중국 본토 증시 같은 경우는 22일 날 개장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증시 폭락의 여파가 반영되진 않았는데, 좀 우리나라도 사실 마찬가지죠. 우리나라가 전 상당히 운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월요일, 화요일, 오늘까지도 지금 하락세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홍콩 증시가 상당히 많이 폭락을 했고, 미국 증시도 어쨌든 오랜만에 상당히 많이 폭락을 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도 개장이 돼 있었다면 많이 하락을 했겠죠. 최소한 한 1.5% 정도 지수가 빠졌을 텐데, 그래도 그거를 다행히 비껴가고 오늘은 어제에 비해서는 낙폭이 상당히 줄어들었거든요. 그리고서 뭐 나스닥이나 지금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그런 흐름이 오히려 내일까지 이어진다면 우리 목요일 개장했을 때는 그래도 보합 정도 또는 약상승 정도로 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어요.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일단 오늘자 KB에서 나온 그 증권사 리포트를 좀 보면은, 지난주 금요일자네요. 보면은 어쨌든 헝다그룹의 유동성 위기는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결국 헝다그룹의 사태는 그 발행어음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달러를 얼만큼 많이 가지고 있냐의 문제인데, 여기에서 써 있는 것처럼 그 해당 그룹의 부도를 만약에 되게 된다면은 중국의 그런 채권 시장의 부도율을 3%에서 14%로 급등시킬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홍콩의 금융주와 부동산주가 같이 폭락을 했거든요. 지난 금요일과 이제 월요일에. 그래서 이 여파를 조금 크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그 중간 단락에 보면은 중국 정부가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기업을 구제해 온 과거 행태를 보여왔는데, 이번에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오히려 더 많은 시장 규제를 도입하면서 모럴 해저드, 그러니까 시장의 그냥 도덕적 해이죠. 그런 거를 규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럴 수는 있죠. 왜냐하면 계속 우리나라도 뭐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좀 사실 상당히 채무가 많고 부채가 많고 경영 실적이 악화된 기업인데, 이것을 계속 이제 뭐 나라에 있는 기관 사업에서 좀 도와주고 이러다 보면은, 그럼 뭐 기업을 좀 방망하게 운영할 수가 있죠. 뭐 어차피 뭐 우리가 무너지면 실업자도 많이 생기게 될 거고,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 뭐 지원금을 몇 조씩 쏟아 부어서 다시 살려주고 이런 여파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근에 좀 기대를 해왔다면 이번에는 그런 시그널이 없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 굉장히 과거와 다른 형태를 보이는 거기 때문에 리스크로서 좀 인식을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현 시간 보면은 현재 다우존스가 그나마 한 0.58% 상승 시작을 했고, 이 흐름이 유지가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스닥 종합지수도 0.05% 상승 중인데, 어쨌든 오늘 같은 경우는 중국 지수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항생 지수는 그래도 약하게 시작을 해서 상승 마감을 했고, 홍콩 지수도
뭐 하락으로 시작해서 그래도 다행히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내일은 그래도 어느 정도 보합세 정도는 최소한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주고 있고요. 상해종합지수나 심천종합지수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중추절 연휴이기 때문에 22일부터 개장을 해서 아직까지는 뭐 그 시그널을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본 증시 같은 경우 최근에 상당히 좋았었는데 최근 그 정권 기대감이 좀 있죠. 정권 교체 기대감 때문에 상당히 좋았었다가 이런 또 아시아 증시 전반의 악재 때문에 다시 짝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 유럽 증시도 좀 좋게 마무리가 됐다는 부분도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주요 지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물론 헝다그룹에 대해서 헝다그룹의 그런 것들이 뭐 과거에 뭐 2013년에 그 리먼브로스 사태처럼 글로벌 그런 증시 여파로 좀 이어질 가능성도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단은 지표들이 잘 움직이지 않고 있거든요. 물론 빅스 공포지수 같은 경우는 상승하긴 했지만 이렇게 증시가 하루 폭락 이후에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체크하는 그런 지표들을 일단 먼저 살펴볼게요. 현 시간 보면은 미국 국채금리도 1.31%로 뭐 큰 상승은 없죠. 그래서 저는 한 1.3% 정도면 괜찮은 수치라고 예전부터 좀 말씀을 드려왔고, 물론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게 좀 안 좋은 시그널이죠. 근데 거기에 비하면은 거의 뭐 변화가 없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우리나라한테 좀 안 좋은 것들은 이런 거죠. 환율이 좀 소폭 지금 오르고 있다는 부분. 그래서 3개월 트렌드를 보면은 상당히 지금이 거의 최고점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은 당연히 외국인 수급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부분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모니터링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빅스 지수도 제가 매번 체크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3개월치를 봐도 이번이 지금 계속 높은 상황이고 어제인 월요일이 상당히 높은 수치였잖아요. 거의 어제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 상승을 했었거든요.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만약에 계속 이어지고 더 고점으로 간다면 좀 그거는 시장이 위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빅스 지수가 높아지게 되면은 일단 가상화폐 시장이 좀 폭락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보면은 가상화폐 시장도 지금 현 시간 조금 좋지 않은 상태인데, 또 하나의 이제 안 좋은 점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지금 상태가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당히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과연 그 시총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삼성전자와 이제 하이닉스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조금 상승을 반등을 하게 되면 좋겠는데 어쨌든 지금 한 이틀 정도는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아쉽게 만들어주는, 그래도 나머지 이런 지표들은 보면은 다 그래도 평상시 정도를 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 오히려 뭐 괜찮은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제가 이제 두 가지 더 리스크를 좀 체크해야 될 만한 것은 미국 이제 FOMC 회의가 다음 주에 있는데 연준에 또 점도표가 공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점도표를 통해서 그 국채 뭐 사실 테이퍼링은 이미 다 확정이 된 거고, 그 대신에 이제 과연 인상 그 미국 국채금리 인상이 좀 당겨질 수 있을지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23년도 원래 봄에 그것을 이제 금리를 상승시키기로 했었는데 그게 만약에 앞당겨져서 점도표를 결국에는 이제 그 연준 위원들이 점도표를 찍잖아요. 점도표를 찍는데 그런 것들이 만약이라도 2022년 내년이죠. 내년 뭐 하반기 정도로 앞당겨지게 된다면, 그런 시그널이 나오게 된다면 그런 것들은 당연히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 부분을 훨씬 더 오히려 이제 헝다그룹의 리스크보다는 연준의 점도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현재 지표로서는 보면은 이번 주에 발표된 게 미국의 8월 비농협 부분 신고 고용 좋지 않게 나왔죠. 시장치보다 하회에서 나왔고,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지수도 전년 동월 대비해서 5.3% 상승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잖아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경기 성장 둔화에 대한 그런 우려는 여전히 살아있거든요. 고용지표도 사실 좋지 않게 나왔고. 그러니까 이런 지표들만 보면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이렇게 금리 인상을 좀 앞당길 이유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또 뭐 연준 위원들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으니까 이제 오히려 그런 9월 FOMC 회의에서 발표될 점도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매년 반복되는 문제긴 하는데 이제 대주제의 양도세 회피 그 시즌이 이제 다가오고 있죠. 10월달, 11월달인데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사실은 뭐 증시가 9월, 10월에 좀 빠졌었다가 다시 11월 중순에 이제 철회를 하기로 되면서 결정이 되면서 다시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오히려 더 체크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내용들도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은
증시에서 이제 양도세가 물론 우리도 지금 현재는 대주주한테만 과세를 하고 있지만 우리도 2023년부터네요. 2023년부터는 모든 거래에 대해서 양도세를 부과를 하죠. 근데 그 전까지는 어쨌든 현재는 대주주한테만 그 과세를 하고 있고 그래서 대주주 요건이 중요한데 2017년도에 25억 원 이상에서 이제 현행 10억 원까지 한 종목에 대한 10억 원이죠. 그것까지 이제 많이 내려간 상태죠. 현재 수년간 지속적으로 낮아진 상태고 이것을 작년에 3억 원까지 낮추자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면서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작년에 사실은 V자 반등 곡선을 하고 상승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9월, 10월에 빠졌던 이유가 이제 이것 때문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 작년에는 홍남기 부총리가 이것을 철회하면서 다시 상승장으로 이끌어졌죠. 그래서 보면은 주식 다량 보유자들이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서 대주주 적용 기준이 되는 그 연말 이전에 선제적으로 주식을 매도하는 현상 이런 것들이 이제 10월 보통 매년 10월 정도에는 그런 이슈들이 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결국엔 12월 달에 사실은 그 기준일이긴 하지만 미리 선제적으로 매도를 한다는 거죠. 왜냐면 그 시기가 다가오면은 이미 주가가 좀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고점에서 팔기 위해서는 그거보다 조금 빠른 9월, 10월, 11월 이 정도쯤에 정리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매도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런 것들은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시총 자체가 낮기 때문에 이렇게 대주주들이 좀 개별 종목에서 막 10억 이상 가지고 있는 몇십억씩 들고 있는 개미 투자자들이 빠지게 되면 사실 그런 것들은 그 개별 주식에 상당히 악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저도 물론 대선주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다루곤 있는데 대선주들은 보통 시총이 낮잖아요. 500억대 뭐 600억대밖에 되지 않고 유동주식 수도 낮은 기준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재료가 소멸될 때 이렇게 뭐 몇십억씩 빼버리면은 그러면 주가가 폭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항상 좀 개별 주식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고 사실은 뭐 대형주는 크게 여파는 받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부분 소형주에 국한된 얘기고요. 그래서 보면은 2019년도엔 1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하향이 됐고 뭐 작년에는 대주주 기존을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줄이려다가 어쨌든 반대해서 처리하긴 했는데 제 생각에는 올해는 이제 내년에 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정부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뭐 3억 원으로 낮출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해도 이제 내년이나 할 것 같고 어차피 그런데 뭐 내후년에는 또 양도세가 전면 확대되기 때문에 뭐 큰 여파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이슈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현재 뭐 10억 원 이상 들고 있는 한 주식에 들고 있는 분들은 매도를 통상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써 있는 것처럼 뭐 12월 28일 전에는 매도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11월에서 10월 사이에 그런 매도들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헝다그룹의 그런 디폴트 같은 그런 뭐 국내 주식 폭락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낮게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월요일에는 물론 다우존스나 나스닥이나 이런 항생이나 모든 게 다 낮았지만 많이 폭락을 했지만 오늘은 다시 반등을 하고 있고 다행히 우리나라는 추석 연휴를 비켜갔다는 장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오늘자 이런 다양한 지표들 뭐 빅스 지수서부터 다양한 것들을 보면은 다시 좀 안정을 빠르게 찾아가고 있다는 흐름이 좀 보인다. 하지만 만약 헝다그룹이 이번에 만약이라도 채무 상황을 못하게 된다면은 또 그래서 또 다른 이제 뭐 이런 더블딥이 좀 나타나게 된다면은 그렇게 되면 또 약간 시장 흐름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그렇게까지는 안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이런 추석 연휴 이렇게 추석 연휴가 길었던 것들도 하나의 리스크 중에 하나잖아요. 뭐 예측성이나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끝난 목요일 장에는 상승 시약으로 할 가능성이 좀 더 저는 이제 현재 지금 주가 흐름에서는 높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 지금 증시를 봐도 헝다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이제 0.44% 마이너스 하락을 뭐 유지를 하고 있고 뭐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상당히 오랜 기간부터 이제 예상되었던 일들이죠. 작년도 7월 달에 이제 고점을 찍고 그때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이었고 나머지 지금 홍콩 그다음에 상해 후광퉁 이런 데 봐도 사실 부동산 관련된 주들이 크게 빠지고 있지는 않아요. 뭐 보리부동산이나 이런 데는 오히려 5%대 상승이고 나머지 이제 은행도 어저께는 좀 많이 빠졌는데 오늘은 그래도 일정 부분은 좀 상승하는 보합 정도 내지는 상승하는 정도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중국 주식들 뭐 주요 주식들 봐도 BYD라든지 천사첨단 신도제라든지 이런 데들 다 상승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우존스는 이제 은행주들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보합세 정도 그리고 소비재 쪽도 보합세 정도로 보여지고요.
어저께 원자재가 상당히 많이 빠졌거든요. US 스틸 같은 경우는 어저께 한 7, 8% 정도 하락을 했는데, 그렇죠. 상당히 어저께 많이, 최근에 하락세가 상당히 크죠. 그런데 오늘도 한 2% 정도. 그래서 어쨌든 가치주가 현재는 조금 약세로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나스닥의 빅테크 기업들도 그냥 무난하게 보합세 정도. 반도체도 보합세. 전기차 쪽은 오히려 좀 상승을 하고 있네요. 테슬라도 어저께 빠졌는데 이제 다시 1% 상승. 뭐 피스커라든지 이런 로스타운 모터스나 이런 스타트업 기업들도 쿼텀 스테이프는 오히려 한 13% 상승하고 있고, 그다음에 항공우주 뭐 다 무난한 어쨌든 약보합세 정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리고 연행 레저주, 뭐 공매도주 관련주 한 이 정도까지 일단 체크를 해봤고요. 그래서 어쨌든 진짜 리스크라고 제가 생각하는 건 오히려 국내 증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말씀드렸던 대로 다음 주에 예정된 FOMC 점도표 그 여파를 좀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대주주 매도 물량이 어떤 흐름으로 나올 건지, 또 뭐 과연 10억 작년처럼 10억에서 3억으로 줄이려는 또 이슈들이 발생할 수 있을지, 이제 그 부분을 주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추석 이제 마지막, 내일이 이제 마지막 날이죠. 그래서 마무리를 좀 제가 이동 중에 간단하게 좀 진행을 해봤는데요. 하여튼 조금 편안한 추석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제 생각에는 어쨌든 목요일에는 그냥 무난한 상승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제가 이제 이렇게 대외 환경들이나 지표를 체크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날씨라고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저도 이제 농장에서 뭐 매실을 따거나 이럴 때도 비가 오거나 폭풍우가 오면은 당연히 매실 수확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럴 때는 뭐 테마주들 같은 경우도 실패할 가능성도 높고, 대형주는 뭐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일매일 체크를 하는 것들이니까 어쨌든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뭐 사실 뭐 비가 많이 온다면은 뭐 집에만 있어도 되고, 또는 우산을 갖고 나가면 되는 거니까 거기에 따른 대비를 하는 거면 되지, 무조건 걱정하고 뭐 현금화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제 간단한 생각이었습니다. 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젊은 부자들 10월 재테크 스터디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뭐 관심 있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젊은 부자들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